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내일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가 하면 우박도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정부의 안전 분야 보고 내용을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큰 비탈에 위험하게 옹벽을 세우거나 붕괴된 산지를 내버려 둔 채 태양광 설비를 세우는 사례 등 허술한 안전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폭우나 태풍철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살펴서 재해 예방에 나서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만 65세에서 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자녀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예약하면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9억 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우대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관련 규제를 크게 푸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상당수 언론이 호의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8명 가운데 본 경선에 진출하는 5명을 가리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신구 대결 구도로 흥행몰이를 이어가던 당권 레이스는 개파 논쟁이 거세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만 65세에서 74세 51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접종자들은 백신을 맞게 돼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정부의 접종자 인센티브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병원이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차례대로 진료실에 들어가 옷소매를 걷고 주사를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되자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저 병원을 지정을 해서 맞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병원이면은 안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게 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역 지침 완화에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 7월 달부터 접종하고 나면은 마스크를 벗게끔 한다고 하고 또 식당 같은데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시간을 더 늦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인근 요양병원에도 접종 예약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첫날에서 백신 맞으러 일찍 왔는데 기분 좋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만큼 외부에서 찾아오는 접종 예약자들을 위해 방역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오늘같이 외부에서 오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조금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좀 분리를 더 신경을 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신규 접종 대상은 만 65세에서 74세 어르신 513만여 명입니다. 전국 13,000여 곳 위탁 의료기관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 목표가 대부분 고령층에 집중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접종 대상이 장년층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까지 60대 이상의 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50대와 고3 수험생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75살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고령층 접종은 나이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5살부터 74살 접종이 진행 중이고 60살에서 64살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모두 1,200만 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상반기 정부 목표인 1,300만 명 접종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된 겁니다. 백신 접종은 어르신들께는 건강 지킴이이자 생명 지킴이입니다.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나이 순으로 50대가 먼저 맞습니다. 또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맞춰 교사도 7월 접종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7월에 먼저 이제 50세에서 59세까지 그리고 고3 및 수능 수험생, 초중고 교사 등에 대한 접종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맞을 백신 종류는 하반기 수급 상황에 따라 정해질 예정인데
고3 수험생과 교사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0살 미만에는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접종 간격이 12주로 길기 때문입니다. 7월과 8월 내에 접종이 완료돼야지만 9월 새학기에 학교에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간격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고 모더나 백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접종 가능 연령대는 만 18살부터인데 16살 이상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경우 감염돼도 대부분 경증에 그쳐 백신 이득이 크지 않다며 일반 성인 접종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녀분의 당일 예약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녀 백신이 뜨자마자 바로 없어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접속자가 몰리면서 카카오 앱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자녀 백신 접종 예약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몇 분 만에 예약이 가능한데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카카오톡 지도 앱에 접속한 뒤 자녀 백신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인근 위탁 의료기관마다 있는 자녀 백신 수량이 뜹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어느 곳이라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 성북구에서도 백신 자녀분 5명 접종이 가능하다는 알림이 떴는데요. 확인하기가 무섭게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처음에 5개 떴다가 지금은 0개로 나오던데. 네,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예약을 받은 상태예요. 접속자가 몰리면서 카카오 앱이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에 이제 1시에 저희가 개통을 했기 때문에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한 병에 10명이 접종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봉 뒤 6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 당일 접종에 대한 현장 의료진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예약자가 오지 않으면 꼼짝없이 백신을 버려야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접종률은 높아질 것 같고요. 버려지는 백신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뒷순이었던 젊은 층도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20, 30대 젊은 분들이 밖에 훨씬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먼저 백신을 맞는 것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녀 백신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만 30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고 이미 한 차례 백신을 맞았거나 사전 예약을 한 사람은 당일 예약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당일 예약을 해놓고 접종받지 않으면 더는 자녀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백신 접종이 진척된 나라들은 속속 노마스크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접종자에게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자증명서로 인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지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면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 절반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서 미국 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지침을 완화한 겁니다. 다만 지침의 접종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노마스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주정부도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주는 1차 이상 접종률이 65%로 미국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국민의 62%가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에선 다음 달 1일부터 접종 증명 없이 누구나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들에 대해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도 활동이 일부 가능하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 증명서로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아직 8%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없는 일상을 계획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접종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백신 1차 접종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오픈된 공간에서 걸어가는 사람한테 마스크 안 썼다고 보여달라고 감시를 할 게 굉장히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는 만큼 방역당국은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신청하는 예약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앱이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앱에 들어가서 이제 잔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뭐 보니까 본인 인증 한 번만 하는 것 외에는 복잡한 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우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일단 시스템도 이제 이원화돼 있어서 당일날 맞는 거 예약도 가능하고 당일날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이후의 날짜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또 이제 백신이 빈다고 오면 이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푸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어서요. 매우 좀 간편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첫날이었는데요. 신청자가 몰리면서 앞서 전해드렸지만 앱이 좀 먹통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게 느껴졌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기다리고 좀 원했던 거 아닐까요? 예, 일단은 백신 접종을 많이 원했던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자주 이제 업무상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 특히 해외 여행을 상당히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접종을 이제 그래도 좀 빨리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잔여 물량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또 이렇게까지 없어가지고 대기를 한참 해보거나 자꾸 열어보거나 이렇게 하겠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일단 이제 잔여 백신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전에 뭐 의료진이라든지 사회 필수 요원 때문에 접종을 하던 기간에서 사전에 이미 명단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이미 이제 다 맞춰드려야지 앱에다가 이제 올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못 올리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접종 예약자들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이제 예약을 하신 날이어서 접종 자체를 이제 거의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도 좀 수량이 적은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미 예약받은 사람들이 좀 소진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당일날 이제 접종이 가능한 잔여 백신 수도 꽤 늘어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잔여 백신에 대해서는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이런 가운데 그동안 중단됐던 만 65세에서 74세 사이 백신 1차 접종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대량 접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물량이고 또 이 정도 속도라면 어떻게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까? 예, 일단은 이제 화이자 접종했던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접종이 재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제 65세에서 74세 백신이 오늘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매주마다 100만 회 정도씩 좀 입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5만 명 정도 분이 들어왔는데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 백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접종 속도대로 한다면 현재 위탁 접종 의료기관이 한 12,800개 되고요. 그다음에 접종센터가 250개, 또 보건소까지 합치면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잘하면 하루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도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백신을 접종하는 이제 루트가 다원화되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인센티브 하면은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래 맞는 김에 인센티브가 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이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걸로 봐서는 이 정도면 되는 건지 더 할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한 것만으로도 어르신들한테는 꽤 이제 좀 접종을 독려할 방법들이 생겼는데 6월부터 좀 가족 숫자, 접종자 중에서 이제 접종자들 제외하고 8명까지 집계가 가능하다 보니까 가족 모임이 좀 가능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중요한 게 이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장부터 되지만 종교기관, 종교의 예배를 드리든지 법회 들어갈 때 숫자 제한이 있었던 것 중에서 예방접종자는 자유롭게 들락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방접종 독려를 한다면 특히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좀 더한다면 조금 접종을 했을 때 경제적 보상들, 뭐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좀 기분 좋은 보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접종을 하면 뭐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면서 식사를 좀 할 수 있게끔 준다든지 이런 거를 1차 때는 좀 적게 주고 2차 때 좀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종 완료까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인센티브도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또 자녀 백신도 맞을 수 있고 또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니까 또 이럴 때 좀 중요한 것이 좀 풀어졌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백신 접종과 생활 방역 이게 동시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국가 중에서 예방접종률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시켰다가 대유행을 맞았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방접종이 올라가는 속도들이 올라가면 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는 아주 점진적으로 해야지 유행도 잘 잡을 수 있고 또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부산 보건소의 한 직원이 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이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였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의료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부는 뭐 파견 인력을 그쪽으로 더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파견 인력 갖고 해결이 되는 건지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사실 의료진들도 지금 백신 접종 업무도 담당하고 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업무 담당해서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보건소 쪽 같은 경우에도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또 방역을 하면서 역학 조사를 한다든지 지금 어제 그 공무원처럼 갑자기 코호트 격리된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조율하는 업무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좀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인력적인 측면들이 뭐 가장 중요한 측면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계속 먹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격려나 아니면 실제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거의 못 받으면서 지금 가로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인력적인 측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대로 지원 없이 일단 급하게 병원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동원이 돼서 고생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찾아가서 접하는 모든 분들이 좀 친절하게 또 나름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도 뭐 정책들을 빨리 좀 펴야 될 건 펴야 되겠죠. 예, 오늘 이재학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30일로 다가온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선 처음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번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배우 박진희 씨, 방송인 타일러 라슈 씨를 초청해 일상 속 환경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을 받고는 그 이후부터는 청와대에도 이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이제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 바뀌었고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릴 P4G 정상회의를 직접 홍보하려 나선 겁니다. P4G,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줄임말로 올해 회의에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자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40여 개국 정상급 인사,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정상토론 세션을 직접 주재합니다. 회의에서 채택될 서울선언문에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대통령님이 되신다면 혹시 어떤 일, 어떤 공약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온실가스도 중요하지만 해양 쓰레기, 해양 폐기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앞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P4G 화상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참가국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중국의 정상급 인사들로 참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 P4G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는 앞으로 30년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8월 연합훈련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오는 8월 중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엔 코로나19 여파로 미군 증원병력 상당수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대폭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올해 3월 전반기 연합훈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고 훈련의 규모와 범위 등 어떤 결정도 양자 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이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규모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은 8월 이전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도 76%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최근 군인 감염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게 줄면서 코로나19보다 북미 관계 변수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라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먼저 연합훈련을 축소해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할지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남북 북미 관계와 한미 연합훈련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청와대는 기한을 연장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파행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감정 싸움으로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질의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마주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정회한 뒤 5시간 동안 서로 사과를 요구하다가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고 회의는 자동 종료된 겁니다. 이튿날에도 여야의 내탓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아무런 관계없는 사안을 제기하면서 청문회를 파행시켰고 막말과 인격 모독, 모욕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진흙탕 청문회로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자당 의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것,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국회 절차를 기다리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철회하지 않고 임명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 시간은 끝났다며 회의를 연다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여당의 보고서 단독 채택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은 3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따끔한 부동산 민심을 맛본 민주당이 정책 손질에 나섰습니다. 기존 세금 폭탄 정책 대신 실거주자와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겁니다.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우선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의 1주택자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줄 방침입니다. 주택 44만 호가 평균 18만 원씩 재산세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혜택도 20%포인트까지 높이고 우대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 과열지구에서 8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3억 2천만 원까지지만 앞으로는 최대 4억 원까지 늘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 임대의 신규 등록을 아예 없애고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 말소 뒤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000호를 공급하고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누구나 집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현행대로 갈지 아니면 완화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소모적인 논쟁, 이거를 불씨시킬 수 있는 종부세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최상위 한 2%만 과세되도록 하는.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의 경우는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안에 결론 낼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신구 대결로 관심을 집중시켜온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때 아닌 계파 논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5명의 본 경선 진출자가 가려지는데요. 신진과 중진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가 되느냐에 따라 경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유승민계에 대한 국민의힘 중진 당권 주자들의 견제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예친박계가 자신을 지원하는 건 끝까지 당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개파보다 당권과 대권을 나눠 먹으려는 것이 문제라고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개파 같은 것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파는 어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협공을 폈습니다. 당에 존재하는 개파는 유승민계뿐이라고 예친이계 지원서를 차단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찌질한 구태 정치를 한다고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점을 가지고 개파라고 하지 않았나. 유승민계로 지목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은 개파 정치의 망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선 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질 거라면서 탐욕으로 개파나 조직을 언급하며 구태를 회귀시킨다면 심판받을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친이계들이 모여서 주호영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문건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직도 이 개파 정치의 망령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조카뻘 젊은 정치인의 도전에 중진들이 옹졸한 대응을 하면서 축제가 막장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자만 응답하도록 한 역선택 방지 조항 탓에 호남에서 연령별 응답자 수를 제때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론조사 지연으로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발표도 하루 미뤄졌습니다.
5명으로 좁혀지는 본경선 진출자 가운데 신진과 중진 중 어느 쪽이 다수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본경선 판도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늘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5명을 추릴 예정이었지만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볼까요? 예.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인하 특례 범위를 예. 지금의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예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은 없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총에서 대부분은 이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됐었고 어느 정도 이견 없이 통과되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제 그 외에 어떤 부분이 나올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주택담보대출 LTV의 우대 비율을 10%에서 20%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 이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물론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서 이제 불만이 많았던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다리를 아예 걷어찼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는데 이런 비판을 이제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즉 무주택자들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비율을 2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은행에서 조금 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기 때문에 결국 집을 구입하는 데 좀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은 이 완화에 대해서 큰 뭐라고 논평 나오지 않았는데 정의당 논평을 보면 슬슬 후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뒤돌아서서 막 뛰는 거냐. 그다음에 뭔가 세금이라는 거는 많이 가진 사람한테 제대로 더 받아서 어떤 부의 형평 이쪽을 향해서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정말 민주당이 색깔을 이쪽으로 정하는 거냐 상당히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더 진보적인 입장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 1차적으로 지금 그 세금 반면 혜택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으로 올린 것도 사실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이 부분이 후퇴되는 것도 논란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결정을 유보한 내용 중에 종부세 관련된 부분도 정의당은 계속 지금 종부세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이게 감면해 주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 여당과 함께 정부와 함께 어쨌든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난번 이제 결정적으로 LH 사태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의 자세 변환, 태세 변환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 정책의 혼선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많이 물리고 어려운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는 정책과 좀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는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범위를 넓히는 것.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돈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양도소득세 같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로소득의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면해 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래도 집을 큰 걸 갖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니까 이 사람들을 깎아주는 거는 진짜 민주당으로서는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비난도 세고 이건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입장을 굳혀놓고 있는 거라 당장 손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의총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외에 이 지금 말씀하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하고 종부세 관련해서 손보는 부분은 지금 전혀 진전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6월 안에, 그러니까 다음 달 안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세 가지 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안. 예. 세 번째는 현행을 유지하고 공정가액 비율을 90%로 동결하는 안. 그래서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이 세 가지 안인데 지금 현재 그 의총에서 논의된 사항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안 중에 두 번째 안, 예. 즉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이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는 공시가격 상위 2%만 부과하라고 간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도 적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공시가격 상위 2% 안에 들어오면 종합부동산세 기존에 받았던, 그러니까 부과했던 사람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물론 서울 지역만 보면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 미만이고 서울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적 저항도 줄이면서 어떤 그 세금,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6월 안에 물론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아마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예측이고요. 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비과세 기준 시가 9억 원에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도 뭐 두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집을 수익을 많은 사람한테 당연히 부과해야 될 세금인데 이걸 올려주게 되면 세금이 이제 깎이는 거잖아요. 또 한쪽에서 야당은 주장하기를 더 많은 사람이 집을 팔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1년 동안 유예를 해줬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팔지 않았던 분들이 이걸 다시 유예해 준다고 과연 팔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 이거 기준,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민심이 민주당에게 상당히 좀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민심이 다시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자 이제 컷 오프가 있었는데 발표가 오늘 나는 걸로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된 배경이 뭐냐면 여론조사가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당원 일반인 50%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여론조사에 세대하고 지역을 좀 분배해서 퍼센테이지 즉 샘플을 모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젊은 여성의 샘플이 원래 계획했던 퍼센테이지보다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마치지 못해서 결국 이제 오늘 밤까지 젊은 여성의 샘플을 좀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젊은 여성의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내일 아마 오전 8시에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눈에 띄는 뭐 후보는 누가 뭐래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곤 했던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 바람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바람이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지나가는 바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일 텐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예상했던 것보단 바람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돌풍은 불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예상 밖에 예컨대 지난 주말 지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차이가 확실히 더 늘어났어요. 물론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본선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당원이 70%고요. 일반인 중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30%가.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당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일반인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당심, 즉 당원들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일반인 여론조사가 얼마나 당원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변화의 열망 또는 젊은 세대가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서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들이 얼마나 당심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보면요. 아마도 당심이 거기에까지 영향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돌풍이 그대로 당심에까지 연결되는 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원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TK나 PK에 많이 분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도 일정 부분 좀 높은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 따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대로
너무 과대대표되고 있는 거 아닌가, 바람이 너무 크게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2030 젊은 층의 남녀 젠더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번에 덕을 봤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과연 젊은 신세대이자 아니면 새로운 바람인가? 이 당에 들어와 있었는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최고위원을 지낸 지도 한참 됐고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치 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정치 현장에 오래 있었고요. 본인도 여러 번 출마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 이건 분명하죠. 36 지금 모 언론사에 지금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만 봐도 36 이준석이 보수 야당 대표가 되면 이러면서 이제 띄우는 거죠. 결국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그 당내 다른 뭐 비대위원이나 최고위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준석 이제 전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이미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젊은 세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거다. 근데 구영모 지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했던 말을 좀 우리가 되새겨 보면 이게 사실은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선거 때 젠더 이슈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주야장천 네거티브만 몰두했던 사람이다. 그가 만드는 밤페미의 프레임이 극렬 지지층을 등장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아시는 것처럼 페미니즘과 또 충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고요. 그것 때문에 20대 남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젊은 세대 쇄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새로 신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럼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나서 어떻게 쇄신할 거냐 하는 부분은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쇄신, 신예, 젊음 이게 키워드로 계속 등장하면서 언론이 띄우고 있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과연 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비전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그런 부분은 거의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너무 세대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돌풍이 강하게 불었다면 그게 뭔가 이렇게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새로운 어떤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막판에 개파 얘기가 확 나와버렸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승민계 아니냐, 특정 정파의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유승민계였나 하는 생각을 그때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 개파 쪽으로 흐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말이죠.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개파 싸움이 돼버리면 이게 이 지금 당대표 선거 자체가 상당히 변질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이나 흥행 요소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런 지지율 상승이 흥행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는 형성이 됐습니다. 아까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정책적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아쉽지만 김웅 또 이준석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신의 돌풍이 불고 있는데 이게 개파 싸움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돼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누가 봐도 이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좀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 개파 얘기를 끌고 나오는 거고 주호영 지금 전 원내대표도 개파 얘기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신의 바람, 신예들이 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일으키고 있는 이 돌풍의 바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개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끄집어 올린 건데 이건 절대로 저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불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의 이미지가 상쇄될 수 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개파 운운하고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순간 대표 경선의 흥행은 어느 부분 좀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승민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예전에 이제 지냈고 그 전에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전 최고위원도 박근혜 키즈였다가 이제 나중에 탄핵은 정당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아마 영남 민심을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도 있고 최근에 또 이준석 그래서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예. 아마 TK 민심을 좀 받아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일반이나 젊은 세대의 지지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의 당원의 민심을 받지 못하면 당 대표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TK나 PK 지역을 향해서 어떤 러브콜을 보내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는데, 결국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예를 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예전과 단절하고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본인의 정치 유불리 때문에 일정 부분 의견을 바꾸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순간 그거 자체도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어서 정말 시내의 어떤 새로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석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워낙 많아서 다 열거해드리기는 참 난감하고 시간상. 그렇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일단 새로운 돌풍의 주역이고 또 여론조사 관계로 이제 1위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젊은 돌풍의 예로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주로 하고 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계도 지적을 하고 나름대로 뭐 이것은 공정하게 일단 경선이 다 끝날 때까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방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다른 후보들이 반발할 정도로 언론들이 연일 이준석 돌풍이라고 표현하며 정치 세대 교체에 대한 기대감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이나 쓴소리는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돌변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전 최고위원 관련 인터뷰 도중 장유유서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죠. 일부 언론들은 이 발언을 발췌해 보도하며 노골적으로 꼰대 문화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들어보실까요? 정치권도 사실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 처음이전 얘기죠. 국민들 관심도 집중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정당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마 고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해를 조정하고 또 중심을 잡고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 전 총리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장유유서 문화를 지적한 것이고, 그런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오히려 엉뚱하게 왜곡됐다며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이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어서 안타깝긴 뭐 하지만은 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더 많은 국민들 아마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 개혁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 전 총리는 YTN 시사 토크 프로그램인 알고리즘에도 출연해 정치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금 서양의 경우에 젊은 정치인들의 진출이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좀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진출해서 좀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당선 이후 당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바람을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속내. 내일 밤 11시 YTN 시사토크 알고리즘에서 확인하시죠.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LH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LH의 독점적인 권한을 분할, 폐지, 축소하고 본사의 조직과 인력을 20% 줄인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계속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혁신안은 LH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 정보 등을 즉시 타 기관으로 분할하고 폐지,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해 주거복지는 주거복지공사가,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공사로 기능이 나눠집니다.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는 자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LH 직원 투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LH의 20여 개 기능도 전면 조정됩니다. 개발 후보지 조사와 보상 업무는 국토부가, 토지 주택 정보화 사업은 LX로 분할됩니다. 또 지역개발 사업과 혁신 도시 사업 등 8개 기능이 축소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도시재생 선정 평가 등 10개는 이관이 추진됩니다. 본사 조직과 인력도 20% 축소됩니다. 토지 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관리 등 핵심 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의 20%가 축소돼 현장에 배치됩니다. 이 같은 정부의 LH 혁신 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늦출 필요도 없지만은 기왕에 하는 김에는 충실하고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혁신안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LH 사태가 터진 지 3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주변 지역의 수요가 크게 늘자 전셋값 상승이 수도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곧 본격 이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 기간에 살 집을 주변에서 구하려는 이주민이 몰리면서 전세 물건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무려 0.16%나 오르며 오름폭을 대폭 키웠습니다. 재건축 이주발 전세대란 우려가 크지 않다던 정부의 예상이 무색한 결과입니다. 전세 월세 물량들이 많아봤자 몇십 세대 그 정도 있을 텐데 2,500세대라고 하면 저희 반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지금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전셋값이 오른 건 서울 서초구만이 아닙니다. 서울 전체로도 무려 10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겹쳐 물건이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전세난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값은 매주 0.2%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습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민간 아파트 전세 물건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량이 3만 호가량으로 전년에 비해서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끝모를 전세난과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의 괴로움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제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 스타트의 핵심은 주거정비 지수제의 폐지입니다. 이 주거정비 지수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그 스타트, 시작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주민 동의율, 주민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그다음에 건물이 얼마나 낡았느냐 등등이 다 점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항목을 정한 건 서울 곳곳에서 너무 쉽게 집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고층 아파트 지어서 수익만 남기려고 난개발을 하니까 이 난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 주거정비 지수제, 이게 재개발을 하는데 너무 장벽이 높다라고 명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그런데 정말 낡은 집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명분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 또 이런 명분이 아닌 속내가 있는 거죠. 재개발 지역을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압박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건설 부분에서는 빨리 우리 좀 살려달라, 건설 경기 좀 활성화시켜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거고 이거는 속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게 더 비중이 큰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로 가는 거고 정부는 공공 재개발로 가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의 시행 주체를 보면은 정부의 공공 재개발은 공공 아니면 공공 플러스 조합인데 서울시가 하는 공공기획은 조합이 하는 겁니다. 주민 동의율은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10% 맨 처음에, 중간에 50%, 나중에 3분의 2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 50%를 묶어가지고 처음에 30%만 돌파한 다음에 나중에 3분의 2 찬성을 얻는 걸로 1, 2단계를 합쳐서 한 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기부 체납,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공공 임대주택을 떼어서 일정 부분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죠. 그런데 이 기부 체납이 서울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면 용적률 혜택을 못 받죠. 용적률 혜택을 못 받는 대신 아파트의 높이를 올려주는 겁니다. 예,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고요. 재개발 가능 지역을 보면은 전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서 정부식대로 공공 재개발을 하면 14%가 해당되지만 서울시가 새로 내놓은 안대로 하면은 저게 50%로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기간,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한 5년쯤 걸릴 수도 있었는데 이걸 다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방침입니다.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빗장, 그다음에 박원순의 잔재를 지웠다, 대못, 그다음에 족쇄를 풀었다 등등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정책 이름이 공공기획인데 공공성은 도대체 뭐냐? 기부 체납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집값 상승의 대책은 뭐냐? 뭐냐 하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강북이나 강서 지역의 가난한 동네들이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얻으러 갈 때 찾아보는 지역인데 거기에 집값이 이 문제 때문에, 규제 완화 때문에 다 올라가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또 어디 가서 구하란 말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의 이익만 확대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실 이 규제 완화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돈벌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효과가 있고 집주인도 그런데 당연히 세입자들은 더 오갈 데 없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그대로 추진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모르죠. 내년 대선 끝나고 1년 뒤가 지방선거입니다.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재개발 완화해달라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인권 침해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를 들여다보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975년부터 12년 동안 떠도는 불황자를 수용한다며 3만 명 넘는 시민을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집계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와 책임자 파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3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입증 자료,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있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했다 하는
구체적인 너무 오래된 세월이다 보니까.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표적 인권유린 사태로 지목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신청한 사건 가운데 328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그리고 성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받은 진실규명 신청은 예상보다 많은 3,600건에 이르렀는데 인권침해 사건 외에도 울산 국민보도 연맹 사건을 비롯한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과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 의해 희생자가 나온 사건, 항일 독립운동사와 해외 동포사까지 폭넓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또 피해 조사 대상이고 구제 신청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한은 앞으로 최대 4년.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조사 시작도 늦춰진 데다 직원 충원도 100% 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과거사 논란을 종식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진실화해위. 사건들 하나하나를 끝까지 저희들이 진실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성실하게 신중하게 밝혀 나가겠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부디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2기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시면은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게 좀 치유가 되지 않냐. YTN 정현우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금까지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상황을 공개하면서 친구 A씨가 손 씨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A씨를 태운 택시기사가 당시에 A씨 옷과 뒷좌석이 젖지 않은 걸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와 A 씨가 머물렀던 한강공원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현장을 폭넓게 감식했지만 혈흔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을 백신 접종 소식으로 시작했는데 9330님, 모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베테랑님, 백신 접종하고 싶어도 자녀 백신이 없어 정말 예약이 어려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민주당이 재산세 부분에서 완화를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8735님, 부동산이 청년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유튜브에서 홍길동님, 공시가 9억 주택의 재산세를 낮춰준다 해도 집값이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 오른 상태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돌풍 얘기가 있었는데 2071님,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계파 정치 프레임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세계 방역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싹쓸이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백신에 접근하지조차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의 코로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백신과 치료약이 공급돼야 하는데 그 길이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 복도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르헨티나 여대생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